벤츠 GLB 220 모델입니다. 전면에 큼직한 벤츠의 그릴이 강인한 인상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본닛 위에 파워돔이라고 하던가요? 두 개의 주름이 봉긋 솟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들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에 듬성듬성하면서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크롬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역동적인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야간에 밝은 시야가 인상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신차라서요. 시승에 앞서서 이 비닐 같은 것들도 좀 제거를 해봐서 신차 출고했을 때의 느낌도 좀 내보려고 하고요. 바닥에 이런 포장 같은 것들도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틴팅이 되어 있어서 DRL이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어둡습니다. 하향등을 켰을 때의 느낌이고요. 실제보다 많이 어둡게 나와서 밖에 나가서 봤을 때를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하향의 각도도 괜찮은 편이고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습니다. 일단 안에서 봤을 때는 썬팅이 좀 짙기는 한데 자연광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아래쪽에 잔상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확실히 밖에 나와서 보니까 벤츠의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의 진가가 확인이 됩니다.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고요. 직진성도 좋으면서 또 초점이 굉장히 잘 맞네요.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이 독특한데요. 위쪽하고 아래쪽이 나눠지고 위쪽은 DRL과 방향지시등을 함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 방향지시등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셔도 광원의 직진성이 좋다라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폭이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는 조금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광원의 직진성과 그 초점은 아주 잘 맞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구성이고요. GL2 모델에서 약간 꺼벙한 느낌이 싹 사라지면서 훨씬 더 보기 좋게 잘 다듬어졌습니다. 방향지시등도 모두 LED고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앞모습에서 느끼는 벤츠의 SUV들에서 볼 수 있는 그 전형적인 강인한 이미지는 GLB 컴팩트 SUV에 와서도 유효한 듯 싶습니다. 6열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1cc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의 토크는 30.6입니다. 8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이 각도에서 보면 차고가 확실히 낮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헤드룸 공간, 이 루프는 약간 좀 높이가 있어 보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컨셉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각도에서 보니까는 앞쪽에서 안 보이던 약간 좀 악동스러운 느낌들, 뭐라 그럴까요? 스냅백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소형 SUV이지만 넉넉한 헤드룸 공간이 인상적이고요. 또 휠 베이스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짧고 특히 이제 뒤쪽 오버행이 많이 짧아서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살려주고 있어요.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8입니다. 로커 패널과 휠 아치 쪽은 바디 컬러랑 달리 좀 매트한 느낌의 우레탄을 덧대주고 있는데요. SUV의 좀 터프한 느낌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기울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요소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후측면에 와서는 벤츠의 GLS가 살짝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GL2에서 약간 좀 어글리하게 보였던 그런 느낌들도 살짝 엿보이기는 하는데 GLB에 와서는 조금 디자인 면에서 어색한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GL2가 확실하게 연상이 되는데요. GL2는 약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망둥어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GLB에 와서는 그런 느낌들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테일램프는 모두 LED로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민감한 방향지시등도 야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LED입니다. GLB220이라고 깔끔하게 엠블럼 박혀 있고요. 하단부의 디퓨저는 언뜻 보시면 머플러가 양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페이크 머플러고요. 실제 머플러는 싱글 타입으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으로만 나와 있네요. 머플러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테일게이트 자체는 약간 느린 듯 싶지만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연말에 아마 3열이 있는 차량이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5인승 모델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뒷좌석 공간이 글쎄요, 헤드룸의 여유가 있어서 좌석을 3열까지 배치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갖춰주고 있고 측면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들은 보입니다. 지금 언뜻 보시면 이 바닥 부분이 높게 돼 있어서 공간이 좀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도 숨은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 수리킷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고 패키징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독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조립 품질이 막 확연히 떨어지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언뜻 봤을 때. 안쪽에는 LED 타입으로 이렇게 조명도 갖춰주고 있고요. 그래도 SUV니까 2열 시트 한번 폴딩 해볼게요. 2열 시트 폴딩은 여기서 이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딱 폴딩이 됩니다. 지금 운전석 뒤쪽을 제가 접어봤는데 가운데가 같이 연동이 되네요. 저 뒤쪽, 조수석 뒤쪽도 한번 마저 접어볼게요. 러기지 스크린을 완전히 제거하고 2열 등받이까지 접은 상태입니다. 어떤가 이 정도면은 공간 나쁘지 않죠. 확실히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SUV 본연의 이 큰 짐을 싣고 나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바닥 공간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들고 밑에다가 짐을 넣으셔도 되지만 이 패널 자체가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만큼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평평해지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뭐 솔캠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위쪽에도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뒤쪽에서는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요. 붉은색 라이트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쪽을 좀 비춰주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아이템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누르시면은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가죽으로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데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죽 질감도 괜찮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죠. 스마트 키 보호도 될 것 같고요. 아웃사이더도 핸들에 락 앤 언락 버튼은 음각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뒤쪽까지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물론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차분합니다. 블랙 원톤이라서 좀 깔끔한 느낌이 있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아주 넓은 헤드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AMG 라인 차량하고 250 포매틱 AMG 라인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같고요. 뭐 몇 가지 포인트들, 실내 포인트들만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게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열선만 있어서 저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맵 포켓은 크게 적당하고 이 각도가, 사용하는 각도가 좋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처리되어 있고 별도의 일루미네이션은 없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그냥 밋밋합니다. 풋레스트는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놓지 않고 그냥 이 틀만 갖춰주고 있고 카펫으로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자체는 단순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벤츠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시트 컨트롤은 메인은 도어 쪽에 있고 이쪽에는 4A타입 럼버 서포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이지만 이렇게 안장 길이 조절이 되는데 이 작은 차이가 장거리 운전해 보시면 확실하게 좀 편안함이 있죠. 등받이 자체도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편이고 헤드레스트도 적당히 폭신폭신해서 제 체형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최근 벤츠의 이 디자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가운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 클래식한 느낌들은 현대에 와서 좀 재해석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심플하면서도 이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켜고 끌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타입인데 약간 개량이 됐죠. 버튼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로터리의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초반 시동이 그렇게 거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소음이나 진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비교적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랑 AVN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벤츠가 확실하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클러스터는 또렷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고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완성도가 저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방향지 시등하고 기어 노브는 글쎄요 너무 좀 얇고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위쪽에는 메인 그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정보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 조작을 했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조작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하고요. 이 상단에는 우측에 보이시는 AVN의 다양한 정보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MBX가 적용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정전 터치 방식으로 움직이고 빠릿빠릿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 터치가 되니까 일단 무엇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 지도는 조금 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진하게 그 다음에 폭 넓게 잘 적용을 해놨고 잘 보시면 이 송풍구 안쪽에도 은근하게 조명이 있어서 야간에 보시면 좀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차에서. AVN 자체 위치라든가 안쪽의 정보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요. 멀티미디어 같은 거 연결을 하실 때에도 좀 손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시트 컴포트라고 해서 시트 키네틱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석하고 조서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사지는 아니고 장시간 운전을 할 때 같은 자세에서 안장 높이라든가 등받이의 옆에 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를 줘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장거리 운행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어벤트는 간접 조명이 있고 원형으로 가운데 3개 자리 잡고 있고요.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공조장치 컨트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여기가 이제 무선으로 스마트폰 충전하는 데인데 이게 제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당겨서 스마트폰이 뭐 흔들리는 거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이래요. 뒤쪽으로는 USB-C 타입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합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인데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날개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잡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커맨드 컨트롤은 이제 더 이상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고 터치패드 형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드라이브 모드죠. 여기 다이나믹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다이나믹 모드는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4가지 설정 가능하고요. 카메라도 여기서 컨트롤이 되는데 글쎄요,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도 그렇고 이 해상도 자체도 그렇게 썩 나이스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두운 데 가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차량의 메인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이 터치패드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하고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푸시 타입도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돌돌돌 돌릴 수가 있죠. 센터 터널도 이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가 있으니까 좀 새롭게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손목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각도가 아주 기가 막히죠. 소소한 부분인데 암레스트는 센터 터널하고 일체형으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거부감이라든가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양문형이죠. 양쪽으로 열리고 안쪽에 USB-C 타입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뭐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끝에 이 고무로 처리해 놓은 것도 보면은 참 마감이 꼼꼼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석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위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고요. 또 여기에 보면 약간 턱이 져 있어서 안쪽에 물건이 쉽게 뒤로 떨어져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깊이가 달라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그 수납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요. 파노라믹 썬루프는 오픈 사이즈가 좋고 개방감이 뛰어난 편이죠. 뒷좌석입니다. 일단 유리는 일반형이고요.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아니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앞쪽과 같은 디자인이고 웹포켓은 역시 뒤쪽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바닥 공간은 살짝 파여 있어서 발 공간이 좋습니다.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시트는 단순하게 생겼는데 앉았을 때 그렇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ISO 픽스 가능하고 여기에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걸 잡아 당기시면은 뒷좌석 시트 폴딩이 가능하고 각도 조절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조석 뒤쪽은 제가 끝까지 세워놓은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끝까지 눕혀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의 각도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으로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 가운데에는 썩 편하진 않습니다. 다시 봐도 헤드룸 공간의 여유는 참 좋은 편이죠. 여기 잡아당겨서 보면은 암레스트 펼칠 수가 있고 컵홀더는 앞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좌우측으로 뻗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도가 나쁘지 않아서 사용했을 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승하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차량의 높이라든가 그리고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헤드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타고 내릴 때도 영향을 주거든요. 몸을 이렇게 구기거나 하지 않아도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승하차가 너무 편합니다. 무릎 공간은 뭐 주먹 3개 반 정도 충분하게 들어가고 발 공간의 여유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국내 소비자분들의 울분을 샀죠. 어떻게 이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뒷좌석에 에어벤트가 없을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350 모델이라든가 7인승 모델이 도입이 될 텐데 그때는 꼭 좀 벤츠 코리아에서 옵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어벤트는 있어야죠. 가격대가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센스 좋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고 조그마하게 수납 공간 마련을 해 뒀습니다. 좌우 대칭형 디자인이고 잘 보시면 패널이 클러스터에서 AVM까지 쭉 연결되니까 깔끔합니다. 저 부분에서 사실은 좀 마무리가 애매하고 클러스터랑 AVM이 좀 다른 이질감도 있고 디자인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한 판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서 저런 부분들은 벤츠가 역시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스티어링이 좀 스포티한 맛이 있어서 전반적인 차량의 느낌이 좀 역동적이고 스포티하면서 활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죠? 벤츠 GLB 220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250 포매틱이 있기는 한데 국내 시장에서는 아마 기본형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같은 엔진을 가지고 마력수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차는 190마력의 토크 3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8단 DCT는 똑같고요. 250 모델하고. 그래서 250 모델은 200마력이 넘기 때문에 힘이 좀 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220 모델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250 모델에서의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은 조금 덜하기는 하네요. 연비는 공인 연비가 11km대고 도심에서는 10km대, 고속도로에서는 13km까지 나와주는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해보면 80에서 100 정도 최대로 뽑아냈을 때입니다. 에코모드 사용을 하고 발끝 신공까지 신경을 썼을 때에는 약 14.5에서 15.3 요 사이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맘먹고 진짜 연비 끝까지 뽑아냈을 때에는 17km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솔린 SUV, 소형 SUV지만 어쨌든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부담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벤츠가 운영을 좀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꽤나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A필러가 약간 서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저항도 좀 받는 편이고 풍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서 제가 달려보고 있는데요. 공명음이라든가 풍절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한 120km, 130km 정도까지 속도를 내봐도 풍절음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A필러가 꽤나 안쪽에 좀 두툼하거든요. 안쪽에 이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타이어 마찰음 같은 부분들도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 오니까 앰비언트가 너무 화려해서 제가 밝기를 최대치로 지금 높여놨는데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시선이 좀 안 갑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벤츠의 일반 오디오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중음대가 조금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쉽지만 고음대하고 저음대는 나름 또 해석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고음대의 찰랑찰랑함은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저음대의 조금 탄탄한 이 퉁퉁퉁퉁 울려주는 이 느낌은 나름 또 JLB가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히트 포지션도 적절하고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탁 트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위쪽에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히트 포지션이 승용차에 가까운 SUV이다 보니까 이질감이 적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벤츠 특유의 초반부터 꾸준한 담력을 가져가고 있어서 조작하기도 좋고, 이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어떤 제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셋업이고요.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빠릿빠릿한데 거친 느낌을 잘 좀 다듬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각이진 어떤 형체를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처리를 해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업다운, 헤드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수동 모드로 조작을 했을 때의 반응성도 나쁘지 않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나름 또 이 차 공차 중량이 아마 1600km 정도? 1700km 조금 안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움찔움찔하게 느낄 정도로 일반 모드에서도 뭐 충분한 가속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인디비듀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주로 이제 저는 컴포트 모드로 많이 다녔는데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의 편차가 제법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을 해서 그래픽을 조금 재미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 시각을 자극하는 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악셀의 반응이라든가 배기음 또는 엔진 회전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가슴까지 자극시켜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뭐 완연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형 SUV에서는 충분한 그 만족도를 준다고 보여집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나름 좀 마일드한 느낌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정차 시에 바깥에서 들어보면은 이거 디젤 모델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걸걸하기는 합니다. 디젤 모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솔린 모델 치고는 좀 우렁찬 편에 속하죠. 하지만 일단 차량이 움직이고 나면 마치 디젤 차량 셋업 같습니다. 일단 움직이고 나면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회전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뒤쪽 머플러는 싱글 타입이고 바닥 쪽을 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엔진 회전은 스포츠 모드 같은 거 해보고 킥다운 해보면 나름 또 괄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조금 밋밋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소형 패밀리 SUV다 보니까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금은 아쉽기도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중간에 이 커튼하고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반응, 그걸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 하는데 벤츠는 아주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 리셋 해주는 것들도 조금 시간을 견뎌주니까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편의성을 좀 높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향보조까지 연동이 좀 됐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차량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제 옵션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품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5천만원대 후반, 6천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통풍 시트라든가 2열의 에어벤트 같은 건 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거든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눈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220, 제가 시승하고 있는 220도 그렇고 250 포매틱도 마찬가지고 통풍 시트가 없고 그다음에 2열에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7인승 모델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아마 350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때는 옵션 구성을 조금 새롭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저는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 벤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멀티 컬러하고 멀티 작동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뿐만 아니고 다양한 색상들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으로 이 차가 최신 차량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들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트 컴포트 메뉴에 들어가면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각각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안장 쪽 높낮이를 살짝 바꿔주거나 등받이 쪽의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 장거리를 간다고 쳤을 때 같은 자세로 계속 있는 것보다 조금씩 자세를 변경해줘서 피로도를 낮추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트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 거의 효과가 제 개인적인 체형에는 잘 맞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피로도 저감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좌석하고 뒷좌석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도 거의 없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쫀쫀하게 아주 잘 받쳐주고요. 흔들림이 있거나 울렁울렁하거나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단단하거나 튀거나 좀 허리에 부담을 느끼느냐 그런 승차감도 아니고 아주 적절해서 아마 이런 이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그런 느낌들,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8단 DCT는 S모드에서의 반응이 빠릿해서 좋았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S모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아주 윙 해주면서 RPM을 유지해주면서도 저단으로 딱딱 떨어지는 이 로직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고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통풍 시트가 없고요. 2열에 송풍구도 없습니다. 에어벤트 2열이 없고 7인승 모델이 안 나와서 그냥 출시할 때 한 번에 5인승, 7인승 같이 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좀 높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국내에서는 이 차의 가격 대면은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데 가격대가 조금 높고, 그렇다고 벤츠가 다른 그 수입차 브랜드에 비해서 프로모션이 센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옵션이 좋아서 옵션 가지고 사실 얘기가 안 나오게 좀 구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옵션이 평범하지가 않죠.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으로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티팩 기능이 비교적 똘똘하게 길을 잘 찾아줍니다. 그리고 터치까지 MBUX가 이제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요. 여전히 사용하기까지의 인터페이스가 아직까지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의 익숙해하는 그 여러 가지 맵들이 있죠. 특정 맵을 제가 언급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 좋은 스마트폰하고 연동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맵들이 있는데 그런 맵의 인터페이스를 개발 단계부터 조금 고려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250 포매틱 AMG 라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악셀 끝에서 똑같이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인 거는 같지만 엔진 마력과 토크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무래도 포매틱을 갖추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시내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나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량의 어떤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 코너링에서 좀 버텨주는 것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고속으로 크루징을 쭉 해보면 250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연비는 11.5km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10.3, 고속도로에서는 13.1인가요?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도심에서만 주행을 해보면 연비는 약 9.2에서 10.1? 두 자릿수가 간당간당했어요. 간당간당했고 대부분 보면은 9km대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해 줬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은 상태였고요. 190마력의 토크가 3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넉넉한 토크감 때문에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상위 모델이죠. 상위 트림이 250 포매틱이 있기는 한데 그 친구는 이제 200마력이 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220, GLB 220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을 할 때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좀 많이 울컥거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우디 폭스바겐의 DCT에 비교를 해보면
저속 구간에서 울컥울컥거리는 그 특유의 반클러치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묘한 느낌 있잖아요. 듀얼 클러치 미션을 보면 그런 것들은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좀 편안하게 셋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울컥거리는 느낌들이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것들은 살짝 남아있기는 합니다. 크기가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폭이나 길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큰 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행할 때 이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그럴까요?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차할 때 같은 그런 부담감들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운행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이 그립이 약간 도톰한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많이 두껍지 않아서 여성 운전자분들의 거부감도 적을 것 같고 뭐 남성 운전자분들은 너무 좋죠. 그립. 예. 오토 스탑 앤고가 작동할 때 엔진이 시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의 그 충격 같은 것들이 약간 거부감 있는 차량들이 간혹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GLB 220에서는 그런 느낌도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벤츠인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오토홀드 어디 갔냐고, 오토홀드 버튼 없다고, 왜 차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벤츠는 오토홀드가 이 기계식입니다. 족동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깊이 쭉 밟으면 화면에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여기 홀드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과거의 벤츠 차량들부터 이 오토 홀드는 벤츠만의 특이한 그 족동식 기계식을 사용을 하고요. 포르쉐 카이엔이 족동식으로 제가 오토홀드 작동하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250 포매틱에 비교를 해보면 도심에서 조금 더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매틱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250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차량은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래서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완전히 도심에서만 운행을 하시는 뭐 마트 다니시고 아이들 학원 셔틀용 뭐 요렇게만 이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전륜구동 구입을 하셔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볍고 연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죠. 가격차가 좀 있어서. 90년비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처럼 이 정체가 아주 심할 때, 가다서다 반복하고 정체가 굉장히 심할 때 10km 안쪽을 운행을 했을 때 최저 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연비에 조금 신경을 쓰고 다니시면은 9km대 후반에서 10km대 초반까지는 뭐 여유있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긴 합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좀 다녀봐도 이 퉁퉁 튀는 듯한 느낌도 크지 않고요. 보통 SUV들이 이 바운싱이 크거든요.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바운싱이 있어서 약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출렁대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GLB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어를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차가 좀 독특한 부분이 차량의 이 차고는 지상고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헤드룸 공간에 여유를 좀 많이 줘서 앉았을 때는 SUV 느낌이 나는데 최대한 지면에 가까운 SUV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행의 안정감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좀 내구성이나 이렇게 견고하게 딱 버텨주는 그런 느낌들은 잘 구현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편하거나 불안감 없고요. 안정적이고 안락하면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250 포매틱 모델도 시승을 했었는데요. 그 모델에 비하면 아무래도 뭐 포매틱도 아니고 조금 코너링에서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루기 어렵거나 막 불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차고가 조금 있어서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의외로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노면에서부터 차체까지 올라온 그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코너링은 매끈하게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충분히 조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장비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이었고요. 네, 이상 준이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